안녕하세요. 전산세무 2급 강사 차지원 쌤사입니다. 저 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 2급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여러분들이 2급을 배움에 앞서가지고 어떤 것들을 좀 필수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한 10분 내외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오리엔테이션 그 첫 번째로 저에 대한 소개인데요. 일단 전 이페스 코리아의 전산세무 2급의 강사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저서 이런 거 있고 근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여러분들 전산세무 2급이라고 하는 과목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에 대한 내용이 줄을 이루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 25년도 이번 연도에 시험을 치르실 여러분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1년에 6번의 이렇게 기회가 있습니다. 일단은 2월, 4월, 6월 다 이렇게 짝수달에 있기는 한데 지금 122회로서 9월 달에 있는 게 홀수달로서 예외적인 사항인 거죠. 일단은 짝수달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일단은 여러분들 6번 안에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셔야 되기는 하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한 번 정도는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한 2개월 정도 좀 시간이 있잖아요. 2월에 저희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게 2개월 정도 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다음 회차에서는 이렇게 합격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2개월마다 있느냐, 1개월마다 있으면 안 되냐 그렇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2개월이 가장 적합한 기간이라고 하는 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개월은 너무 조급하고 2개월이 딱 적합하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시험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게 이론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실기?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이론 같은 사항은 10%, 10%, 10%, 100% 중에서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실무 같은 경우 100에서 30 빼면은 70%인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수험생분들은 나는 지금 실기만 하겠다. 이론은 굳이 이거 배워봤자 하여튼 그래요. 이론이 조금 내용이 많기는 한데 비중이 아무래도 실기보다는 적다 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재무회계, 원가액에서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또 여기에서 또 일반 전표 입력, 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전표 우리가 차변, 대변이라고 해가지고 계정 과목도 쓰고 금액도 우리가 기입을 해야 되고 그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무회계에서 그 다음에 원가회계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무회계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세무회계라기보다는 세법이죠. 세법 중에서도 부가세, 그 다음에 소득세, 이 내용을 바탕으로 각각의 실기 내용을 여러분들이 풀기 될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사지선다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실기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진행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최근에 문제상으로 어떤 거지? 실기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아니 실기가 아니라 필기에 어떤 게 나오냐면은 중복. 간혹가다 이렇게 중복 정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문제상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정답이 되고 이것도 정답이 되고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는데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굉장히 시험의 데이터가 많이 쌓인 이런 자격증이다 보니까 거의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충분히 문제가 풀이가 가능한 수준으로 이론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뭐 실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별다른 바는 없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거의 전산세무 그 다음에 전산회계에서는 거의 문제은행식으로 이렇게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추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학습이 되어 있으셨다고 하면은 이와 관련된 실기 내용도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실기잖아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다루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조금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컴퓨터 상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어떤 분들은 한 40대 내지는 50대 분인데 내 2의 직업을 이렇게 채택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회계 프로그램 이런 걸 다루시는 이렇게 자격증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전산세무 2급.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 자체가 이렇게 타이핑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숫자도 기입해야 되는 거고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컴퓨터 사용이 조금 원활하신 분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그 정도 수준은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그냥 남들이 하시는 대로 제가 따라하는 대로 제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따라만 하시면은 전혀 이렇게 문제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론 30%, 실기 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시험 시간인데 여러분들 90분입니다. 그렇게 많지도 그렇게 이렇게 적지도 않은 시간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90분 이내에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은 조금 습득이 약간 부족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게 초과해가지고 문제를 다 못 풀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충분히 학습이 되어 있고 복습하셨다고 하면은 90분 이내에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실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론을 풀거든요. 근데 실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한 50분에서 한 60분 정도에 모두 풀이를 하세요. 그 다음에 조금 빠르신 분이라고 하면은 더 이렇게 덜 들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 다음에 이론 같은 경우에는 30문제가 있죠. 30문제를 20분 안에 풀기도 하고 10분 안에 풀기도 하고 다양하다는 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은 90분이라고 하는 거 넉넉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적은 시간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합격 결정 기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라고 하는 거 만약에 막 69점이다. 너무나 억울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다음 기회에 다시 응시해서 이렇게 합격하셔야 됩니다.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70점을 포함해가지고 그 이상을 말하고 있는 거죠. 71점부터. 그리고 딱히 응시 자격에 제한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미성년자인 고등학생 신분으로 그렇게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응시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간혹가다 이렇게 계십니다. 제한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가지고 내가 전산세무, 전산회계 이쪽 자격증을 조금 공부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회계는 여러분들 진짜 기본적인 내용인 거거든요. 그걸 배우고 조금 내가 이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은 이렇게 쌓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무에 대한 내용들도 어느 정도 내가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전산세무 2급이라고 하는 과정이 딱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세무라든지 회계 이렇게 또 실무도 곁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자격증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세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처음 접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물론 실제로도 어렵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어려운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가장 기본적이고도 그냥 일반 사람들이 접해 봤을 때 요 정도는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 그 정도 난이도로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이 회계 세무라고 하는 그 자격증을 공부하기에는 이만한 과목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험 출제 기준, 합격률, 난이도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은 여러분들 출제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총 이론으로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죠. 재무회계에서 5문제, 원가회계에서 5문제, 그 다음에 세무 어떤 거 있죠? 부가가치세 있고 소득세 있죠. 그걸 다 포함해가지고 5문제, 총 15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15문제 해가지고 한 문제당 2점이에요. 그러면은 15개 곱하기 2를 하면은 총 30점이 되겠죠.
이론으로서 여러분들이 최대 득점할 수 있는 점수는 30점입니다. 일단은 재무회계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배우고 있죠.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뭐 자산부채 자본 요런 거. 그 다음에 원가회계라고 하는 것은 원가 분배.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 물론 지금 이거를 모르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다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부가가치세, 소득세가 있기는 하는데 여러분들 재무회계나 원가회계는 거의 계정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물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세법 같은 경우에는 매년 어디서 이렇게 개정될지는 모르거든요. 근데 항상 개정이 돼요. 그런 거에 반면에 재무회계나 원가회계 같은 경우에는 개정이라고 하는 게 거의 10년에 한 번꼴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런 빈도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회계, 원가회계는 진짜 10년 전 건 보면 안 되죠. 최근에 그냥 2, 3년 전 거 자료를 이렇게 책을 봐도 상관은 없는데 세무회계 쪽은 이게 24년도, 작년도 기준으로 책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개정 내용이 작년도 다르고 또 올해 다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최신 내용을 담은 25년도 기준으로의 책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 5문항이 나올 거예요. 그 5문항 중에서 이번 연도에 개정이 된 사항도 이렇게 좀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아니 그렇잖아요. 개정이 됐는데 그걸 기출해서 안 다루면 조금 섭섭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주의해서 이렇게 학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 일단 뭐 재무회계, 원가, 세무회계 각각의 내용들 이렇게 나온다라고 되어 있기는 하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배우는 게 지금 여기서 다루는 그 OT에 대한 내용은 아닌 거죠. 일단 여러분들은 그래 재무회계, 원가회계, 그 다음에 세무회계 이렇게 나온다. 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원가회계 그 다음에 재무회계는 그냥 넘기거든요. 근데 그 세법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게 지금 부가가치세 있고 그 다음에 소득세 있고 이 두 가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진짜 싫어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소득세라고 하면은 진저리를 치세요. 왜냐하면은 이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나 거의 암기예요. 이해긴 하지만은 암기를 하기 위해서 이해를 하는 거지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 거거든요. 암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실 그럴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재무회계, 원가회계 그래 알겠어. 요 정도는 내가 풀이를 하겠는데 재무회계는 조금 뭐라 해야 되지? 가성비가 안 나온다는 거죠. 아니 왜냐하면은 여기 그렇게 외워봤자 여기서 지금 5문항 나오고 그러면은 10점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가성비가 안 좋다. 여기를 제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실기 문제를 풀이를 하셔야 돼요. 실기 문제가 주고 여기서 나오는 이론 문제는 그냥 서브라는 거죠. 여기서 꽤나 많은 배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여기 내용은 반드시 학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기에 대한 내용인데 일반 점표 입력, 메인 매출 점표, 결산,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원천징수 크게 이렇게 5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하고 메인 매출, 결산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 90%의 득점률을 목표로 하고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파트, 원천징수가 맨 마지막 문제가 10점짜리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서는 10점짜리 문제를 좀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중에서 내가 중간에 어떤 걸 틀렸어요. 그러면 그 뒤는 다 틀리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10점 중에서 여기에 몇 점을 맞출 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부분 점수에 대한 그런 내규를 저기 한국세무사에서 이렇게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결과만 띡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천징수 파트가 여러분들 획득하기는 조금 까다로운 그런 내용인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점수를 획득할 만한 그래도 조금 괜찮다, 할만하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일반 전표 입력,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결산, 요 정도라는 거죠. 부가가치도 여러분들 조금만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힘을 주시면은 충분히 득점이 가능합니다. 예. 조금 여러분들이 알파로 하자고 하면은 부가가치세. 예. 요 정도까지는 한 90%의 득점률로 여러분들 목표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지금 15점, 15점, 15점이니까 여기 세 군데에서 한 45점의 점수가 획득이 되는 거죠. 아니 45점 내지는 40점 정도. 요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들 득점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일반 점표 내용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재무회계에서 배웠던 내용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입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재무회계가 이게 이론에서 나왔을 때는 사지선다형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일반 점표 입력은 여러분들이 직접 그 회계 분계를 하셔야 돼요. 그 분계라고 하는 게 우리가 거래 내역이라고 하는 것을 계정 과목하고 금액을 통해서 반영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계정 과목을 넣을 건지 어떤 금액을 넣을 건지 재무회계에서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해서 기입하셔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회계 그냥 별거 아니네? 그냥 이거 그냥 제껴도 되겠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일반 점표 입력 이거 15점으로 여러분들 꽤나 이렇게 높은 점수입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인데 일단 이게 그래요. 이 메인 매출 전표는 부가가치세 거래거든요. 부가가치세 거래. 그게 무슨 말인 거예요? 부가가치세가 붙는 거래라는 거예요. 그거는 메인 매출에 넣는 거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가 안 붙는 거래도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생수라기보다는 음료를 판매했어요. 음료가 그 부가가치세가 붙는 그런 재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메인 매출 전표 여기다 넣는 거고 나중에 그 카드 정산을 통해 가지고 나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내역은 그건 부가가치세하고 무관하잖아요. 그거를 일반 전표 입력에 넣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기는 한데 요거를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냐? 그런 것도 없어요. 이게 문제 1번 일반 전표 입력에 대한 내용이다. 1부터 5까지 이렇게 다 풀이를 하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인 매출 전표과 관련된 입력 이 문제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기입하시오. 그렇게 친절하게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약간의 차이가 있구나. 그 정도 유의하시면서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된 그 거래 자료 여러분들 나중에 배울 거거든요. 매출의 경우에는 11번부터 시작하고 매입의 경우에는 51번부터 시작한다. 그런 것들 주의하시면서 나중에 학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이에요. 이게 저희가 대부분의 그 전산세무가 제조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제조업 중에서도 개인사업자 아니고 법인사업자예요. 법인사업자가 내가 결산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정산을 해가지고 3월 달에 이렇게 법인세 신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결산이라고 하는데 그 결산이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일단은 자동 결산이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굳이 이렇게 타이핑하지 않아도 어떤 클릭을 통해 가지고 자료가 이렇게 반영이 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기입하셔야 되는 수동 결산.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1번부터 5번까지 수동으로 나올지는 자동으로 나올지는 잘 이렇게 모릅니다. 보통은 수동이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자동이 5번 문제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이런 패턴으로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일단은 두 가지로 됐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여러분들 획득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부가가치세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그 최근에 들어가지고 21년도부터였나요? 22년도부터였나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뿐만 아니라 그 신고서를 나중에 홈택스에 접수해가지고 전환해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묻는 문제가 2점짜리로 이렇게 추가가 됐죠. 근데 그거는 너무나 쉬워요. 여러분들 프로그램 한 번만 돌려보셔도 기출에 있는 문제들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할 텐데 본세, 즉 그 내가 납부세액을 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가산세라고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지키지 않았어요. 어떻게 발급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발급 안 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페널티 성격으로 본세 이외에 가산세라고 하는 걸 추가적으로 이렇게 납부를 하게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가산세도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기입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주로 이 가산세 파트에서 많이들 이렇게 흔들리시죠. 그 다음에 매입세액에 대한 정산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과세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면세 사업도 하는데 이게 내가 겸용사업자이다 보니까 면세와 관련된 거는 공제받지 못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신고서도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들 힘들어들 하세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 원천징수가 뭐죠? 여러분들 소득세 이론 파트 배우시거든요. 근데 소득세 중에서 근로소득에 있는 자를 우리 근로소득자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근로소득자 누가 이렇게 임금을 지급해요? 사업주 측에서 임금 지급하잖아요. 그러면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4대 보험도 떼고 그 다음에 소득세, 지방소득세도 떼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뭐 급여자료 입력이라든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근로자분들 매년 2월 달에 뭐 하시죠? 연말정산 하시죠. 네. 연말정산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 원천징수 파트에서 배워볼까라는 거죠. 일단은 부가가치세가 10점인 거에 반면에 원천징수가 총 15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에 대한 비중이 약간은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혹이 내가 조금 고득점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시면은 원천징수는 뭐 거의 버리지 않고 필수적으로 가져가셔야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합격률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2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산세무가 지금 5번에 걸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됐는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근데 114회라고 해가지고 6월 달에 치러진 이게 시험이 엄청 쉬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55%라고 돼 있기는 하는데 보통은 우리 시험률은 한 25% 정도입니다. 4명 정도가 여러분들 이렇게 달려든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한 명만 이렇게 합격을 하는 그런 정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산세무 2급보다 난이도가 크고 약간 이렇게 범위도 이렇게 높은 게 이게 전산세무 1급인 거죠. 근데 전산세무 1급은 이게 조금 난이도가 좀 악랄해요. 어렵죠.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저 그 합격률은 10%, 그 다음에 진짜 쉽게 나와가지고 합격률이 높을 때는 30% 초반대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산세무 2급보다는 좀 어렵죠. 여러분들이 많이들 힘들어들 하세요. 근데 나 전산세무 2급 보니까 너무 이거 재밌더라. 그래가지고 전산세무 1급은 또 법인세도 이거 추가가 되어 있거든요. 범위가 약간 확장이 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법인세도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수강하셔가지고 공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산회계, 여러분들 회계에서 들어오신 거죠. 회계에서 어느 정도 공부하시고 전산세무 2급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회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 가나다라 배우는 곳이 회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64%? 그리고 조금 어렵다고 하면은 한 37%?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강의 스타일, 그 다음에 학습 커리큘럼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할 거거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론을 조금 제대로 아셔야지만 그에 대한 문제가 어느 문제가 들이오든지 간에 다 풀 수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항상 기출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맞닥뜨리는 거는 항상 처음 보는 문제입니다. 처음 보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이론이 조금 탄탄하게 이렇게 정립이 되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론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 출제 유형을 바탕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책 뒤에 편을 봤을 때요, 4년도, 작년도 기준인 거죠. 4학년도 한 16개? 6개 정도의 기출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출을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또다시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반복 출제되는 문제를 반영하겠다. 왜냐면은 이게 전산세무나 전산회계나 거의 몇 년에 걸쳐가지고 몇십 년에 걸쳐가지고 나온 그런 기출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국세무사의 거기 기출 그 프로그램 뭐 이렇게 홈페이지만 가봐도 온갖 것들이 다 있어요.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이렇게 쌓여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문제은행식으로 문제가 이렇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그냥
조금만 노력만 하신다고 하면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중요해요. 이론과 실기의 병행. 왜냐면은 보통 이게 책에서는 이론은 싹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실기를 가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일단은 재무회계 이론을 배워요. 근데 재무회계 이론하고 일반적으로 입력하고 조금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게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따로 국밥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재무회계를 배우고 일반전표 입력을 이렇게 배워보게 될 겁니다.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그 이론에 나오는 세무회계 5개 문제를 풀자고 부가가치세나 원전세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매입매출전표 입력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기에서 급여자료 입력이나 아니면은 뭐 연말정산 그 문제를 풀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책도 그렇고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이론에서 배웠던 내용을 실기에서 써먹을 수 있도록 약간의 책 조합이 약간씩 이렇게 섞여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합격 공부법. 여러분들 합격하려고 우리 이거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은 어떤 누구도 내가 불합격하자고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왕이면은 공부하면은 합격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 건데 전산세무가 물론 내용이 많기는 하는데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자격증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공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개월, 전공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개월을 한번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하루에 12시간 공부해서 2개월이냐? 그건 아닌 거죠. 하루에 4시간 정도. 좀 시간이 이렇게 모자르시다고 하면은 한 3시간 정도는 이렇게 하셔서 2개월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문제은행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제 빈도가 높은 그런 문제들로 지금 연습 문제가 이렇게 뒤에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반드시 풀이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이론만 배우고 그냥 이렇게 진도만 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사실 이론을 배웠다 할지라도 진짜 내가 모르는 게 있고 아는 게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걸 직접 문제를 통해 가지고 내가 뭘 모르는 건지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론을 배우셨다고 하면은 반드시 문제까지 풀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요 키워드 위주라고 해가지고 이게 세법에 대한 내용이든 회계이든지 간에 법령이라든지 기준서를 끌고 온 그런 문장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내용이 길어지고 문장도 길어지고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뭘 보라는 거야? 굉장히 이렇게 당혹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키워드, 제가 이렇게 키워드 이렇게 동그라미 치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중요한가 보다, 이거 중요한가 보다라고 하면서 동그라미만 이렇게 치시고 그것만 보라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복습하실 때 이거 위주로 보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모든 문제를 가져갈 수 없어. 이게 조금 현실적인 내용이기는 한데 여러분들 우리 70점 이상만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가 90점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 한 75점에서 한 80점 정도만 가져가고 싶어. 그렇다고 하면은 나의 약점을 알고 과감히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본인의 약점이 원가라고 하면은 원가 글쎄요. 그 이론에서 한 5문제 나오고 있죠. 거기에서 내가 조금 그래도 이렇게 자신 있어 할 만한 것을 이렇게 가져간다든가 내가 버릴 수 있는 거는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예, 버릴 만한 거는. 그 다음에 이론과 실무의 골고루 학습. 왜냐면은 여러분들 이론이 이렇게 따로 있는 거 아니고 이론하고 실무가 아예 이렇게 배척되는 그런 관계도 아닌 거예요. 여기서 배웠던 거 여기서 이렇게 써먹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치우치고 이렇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 왜냐면요. 여러분들 보통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실무에서 70%인데 70점을 맞겠어. 그렇게 조금 무리하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여기서 70점 다 맞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 맞아질 수 있을까요? 그때 갑자기 어려운 문제 한 문제 나오면은 완전 5점에서 10점 그냥 이렇게 버릴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30%를 그냥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배척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한 반 정도는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균형 있는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 당일로는 여러분들 계산기 반드시 챙기셔야 되는 거죠. 제가 권장드리는 그 계산서는 카시오거든요. 카시오. 이게 가장 대중적이고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아니, 물론 그 밖에 뭐 다이소라든지 아니면 뭐 키티라든지 각종 이렇게 종류의 이렇게 계산서가 있기는 하는데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이렇게 카시오고요. 만약에 내가 세무회계 쪽으로 쭉 가고 싶다. 나는 그런 쪽으로 또 일자리를 잡을 거다라고 하시면은 본인의 계산기는 다 본인이 챙겨가지고 이렇게 옮겨 다니시고 해요. 저도 그렇거든요. 카시오를 반드시 이렇게 구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 관리. 90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문제 이렇게 풀이를 위해서는 일단은 보통은 그래요. 실기를 싹 다 합니다. 실기를 싹 다 하고 그 남는 시간 가지고 우리가 이론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공부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조금 약간 골머리에 썩는 그런 문제가 이렇게 간혹씩 있다고요. 그거에 약간 트러블 이렇게 잡히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한 몇 분 가고 시간 아깝잖아요. 근데 실기는 여러분들 조금 자신 있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론을 하는 순서대로 시간 관리를 하시면은 90분 이내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획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전산채무가 그렇게 어려운 과목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비전공자도 2개월이면 충분히 이렇게 가능하다. 근데 2개월을 제가 그냥 보낸다고 해가지고 이게 다 이렇게 취득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최소한적으로 말하면 한 3시간, 그 다음 한 4시간 정도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2개월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과 관련된 내용들 이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 여러분들 그렇게 막 이렇게 부담 가지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해가 되어 있고 남들과는 다른 회계 세무 지식을 습득하시게 될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뵐게요.